예, 지금 보이시죠? 네. 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6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예, 정보 보안의 개념 살펴보고 관련 문제들, 그 다음에 정보 보안 기반 기술,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최신 기술, 그 다음에 보안 분야 중에서 애플리케이션 보안,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보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정보 보안 개념입니다. 예, 정보 보안 개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정보 보안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보통 얘기하는 정보 보안의 3대 요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보 보안의 3대 요소를 얘기하면 보통 CIA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CIA로 부르는데 각각의 약자죠. C는 confidentiality, 기밀성에 대한 얘기고요. I는 integrity, 무결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A는 availability, 가용성에 대한 얘기고요. 기밀성 같은 경우는 뭐 민감한 데이터의 비공개를 유지하는 성질이고 무결성은 정확하고 변조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장하는 성질. 그 다음에 가용성은 필요할 때 서비스에 액세스 가능해야 된다라는 성질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안에 학교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죠. 학교 시스템에 어딘가에 여러분들 성적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 시스템에 뭐 철수는 성적이 어느 과목 성적이 뭐고 영희는 어느 과목 성적이 뭐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사용자들마다 성적이 저장되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적만 볼 수 있죠. 내가 철수다. 그러면은 내 성적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성적 외에 다른 사람의 성적까지 만약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기밀성이 침해가 된 거죠. 왜 나는 내 성적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성적까지 본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안 될 데이터를 봐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민감한 데이터, 다른 내가 봐서는 안 되는 데이터의 비공개를 유지하는 성질, 이런 것을 기밀성이라고 하고요. 무결성은 고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성적 시스템 해킹해서 이 시스템을 해킹해서 내 성적을 기존에 예를 들어 C였던 성적을 내가 멋대로 A로 바꿨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 시스템에 대한 무결성을 침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멋대로 데이터를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게 무결성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가용성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정당한 사용자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성질이고 이게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려갖고 서비스가 동작 안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정보 보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시스템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게 정보 보안의 기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의 3대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기밀성 위협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기밀성에 대한 위협은 무단 액세스,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를 멋대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유출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 피싱 사기로 인해서 뭐 1,000만 건 이상의 의료 기록이 노출된 적이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기밀성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무결성은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또는 가짜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죠. 그래서 뭐 2022년에 랜섬웨어 공격으로 병원 내 환자 기록들이 다 암호화돼서 변경돼서 치료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이죠. 이게 서비스 거부 공격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뭐 정보 보안의 3대 목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CIA, 그래서 C는 기밀성을 나타내고요. I는 무결성, 그 다음에 가용성, A,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정보 보안의 3대 목표입니다. 네, 신뢰성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있는 뭐 관련된 내용이죠. 정보 보안의 3대 목표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다. 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관리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기술적인 방법으로 보장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망불리입니다. 망불리.
여러분들이 뭐 국방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스템, 금융망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해킹당해서는 안 되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그것들만 가지고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죠. 이런 것을 망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의 업무망, 업무용 망을 따로 인터넷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내부의 업무망과 외부의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는 보안 조치를 망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분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방식과 논리적인 방식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방식은 그러니까 각자 내가 어떤 한 특정 회사의 직원이다. 그러면은 그 직원이 회사에 오게 되면 이 직원은 컴퓨터를 두 대를 줍니다. 예, 하나는 인터넷용 컴퓨터, 인터넷망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용 컴퓨터와 그 다음에 회사 내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망용 컴퓨터, 이렇게 두 대의 컴퓨터를 주고 이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하나는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하나는 내부망에 연결된 컴퓨터, 업무망에 연결된 컴퓨터, 이렇게 컴퓨터를 따로 둬서 각자 사용자들마다 두 대의 컴퓨터를 따로 사용하게 되는 각각의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에서 각각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이러한 방식은 이 두 개의 업무망에 연결된 컴퓨터와 인터넷망에 연결된 컴퓨터가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성이 높고요. 대신에 당연히 구축이나 운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예, 만약에 인터넷망만 사용할 경우에는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 사람당 컴퓨터가 두 대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축이나 운영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내가 업무용으로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인터넷망에서 인터넷 검색한 결과를 내가 복사 붙여넣기로 이쪽에다 가져다 쓰고 싶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서로 떨어져 있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상의 불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논리적인 망분리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한 컴퓨터에서 컴퓨터 한 대에 가상 머신을 두 개를 돌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상화 기술을 이용해서 그래서 한 대는 가상화 머신 한 대는 인터넷에 연결하고 한 대는 뭐 업무망에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한 대를 사용하는데 마치 논리적으로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처럼 망분리를 하는 것을 논리적 망분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유연성이 높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이 두 대의 가상 머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 뭔가 오류가 있어서 설정 오류나 이런 걸로 두 개가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치명적일 수 있죠. 보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안적으로는 물리적이 훨씬 낫긴 한데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현 방식은 이렇게 했다시피 물리적인 방식과 논리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보안 기술을 무엇이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인터넷과 완전히 격리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내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에는 논리적인 방법과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답은 망분리가 되는 거죠. 네, 이것은 망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보안 기반 기술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정보 보안 기반 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호화 기술들, 암호화 기술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특히 암호화 기술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공개키 암호화죠. 그러니까 공개키 암호화와 반대되는 개념이 대칭키 암호화입니다. 대칭키. 예, 대칭키 암호화인데 대칭키 암호화 같은 경우는 암호화할 때랑 복호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해요.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와 복호할 때 사용하는 키가 같은데 공개키 암호화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를 사용하죠. 예, 두 개의 키를 사용하고 이 두 개의 키를 하나는 공개키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개인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개키 암호화를 다른 말로 비대칭키 암호화라고 하고 공개키 암호화에서 공개키와 개인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두 개의 키를 만든 다음에 공개 키는 말 그대로 공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 가능합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키는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각 서로 다른 두 개의 키는 사용자마다입니다. 철수가 있으면 철수의 공개 키와 개인 키, 영의가 있으면 영의의 공개 키와 개인 키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공개 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예, 공개키는 두 가지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암호화된 통신, 즉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자서명을 위해서 어떤 보통 우리가 문서 같은 게 있으면 문서에다가 글을 적고 밑에다 사인하잖아요. 이 사인과 똑같은 효과를 전자적으로 내는 게 전자서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서 공개키를 사용할 수 있는데 기밀성을 확보할 때는 그러니까 비밀리에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자 할 때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보내는 사람이 송신자, 받는 사람이 수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수신자죠. 이 수신자는 당연히 여기 있는 공개키와 개인키를 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수신자의 공개키와 그 다음에 수신자의 개인키가 있을 텐데 당연히 개인키는 수신자 혼자 몰래 보관하고 있을 거고요. 본인만 보관하고 있을 거고 공개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당연히 이 공개키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비밀리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랬을 때 자기가 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 내용을 받는 사람의 공개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의 공개 키, 받는 사람의 공개 키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암호화 가능하다라는 성질이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걸 암호화해서 수신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공개 키 암호화의 특성상 이 암호화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받는 사람, 수신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개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신자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신자는 이 개인 키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복구하죠. 그래서 원래 메시지를 복구해냅니다. 수신자만 가능한 거죠. 이게 기본적인 공개키 암호화를 위해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공개 키로 암호화한 거는 개인 키로 풀 수 있고요. 반대로 개인 키로 암호화한 건 공개 키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대되는 성질을 사용해서 전자서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수신자 예,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명자와 검증자입니다. 이 사람이 서명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메시지를 서명하는 사람이고 이거를 검증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검증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법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서명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문서를 적었어요. 자기가 어떤 문서를 딱 적은 다음에 이거를 내가 서명한다라고 하고 서명을 하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이 서명을 할 때 이 서명자의 개인 키를 사용합니다. 개인 키, 공개 키.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있잖아요.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있을 때 이 개인 키를 사용해서 자기만 알고 있는 서명자의 개인 키를 이용해서 이 서명을 수행해요. 그러면은 이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건 이 개인 키에 해당하는 공개 키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 이 서명한 사람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누구나 서명 검증 가능한 게 전자서명입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서명했을 때 그 서명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 사람의 공개 키만 제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공개 키가 그리고 그 사람 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런 게 있다면은 서명 검증이 가능한 거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증서 있죠. 전자 인증서 같은 경우는 이 공개 키가 이 사람의 것과 맞다라고 누군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뭐 인증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공개 키가 이거와 맞다라는 거를 인증기관이 서명해 준 거죠. 이게 전자서명의 기본, 공인인증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민등록증 보면 주민등록증에 사진 있고 이 사람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맞다라는 거를 보통 구청장 어디 어디 구청장 해서 도장 같은 게 딱 찍혀 있죠.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여기 적혀 있는 사람이 맞다라는 걸 이 구청장이 보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것처럼 공인인증서도 뭐 어떠어떠한 사람의 공개키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의 공개키가 이게 맞다라는 거를 인증기관이 보증한다라고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과 비슷한데 어쨌든 공개키는 기밀성과 전자서명 확보되고 이때 어떠한 공개키와 개인키를 사용하는지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 문제로서 뭐 다음 설명에 맞는 암호화 방식을 적으시오라고 하는데 공개 키와 개인 키를 사용하는 암호화 방식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는 공개 키를 사용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수신자의 공개 키입니다. 그리고 복호할 때는 개인 키를 사용한다.
수신자의 개인키를 사용하는 방식은 공개키 암호화 또는 비대칭키 암호화라고 부르죠. 예, 이건 공개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관련 문제. 다음 설명 중 비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예, 비대칭키 암호화는 공개키와 개인키 한 쌍을 사용한다. 맞죠? 예,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대칭키 암호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개키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개인키는 소유자만이 사용한다. 이것들은 다 맞는 얘기죠. 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살펴볼 것은 패스워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윈도우즈나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 같은 데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걸 처음에 입력하잖아요. 그럼 이 패스워드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내가 관리하는 관리자다. 그럼 사용자들이 가입할 때 입력한 패스워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할 것인가? 그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평문 패스워드 저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그 패스워드를 아무런 처리 없이 그대로 저장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패스워드가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하면 그게 저장된 패스워드, 기존 실제 패스워드와 같은지를 직접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명의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디를 101, 102, 103으로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용자의 아이디는 앨리스, 암호는 QWERTY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아이디는 밥, 암호는 1, 2, 3, 4, 5, 6. 세 번째 사용자의 아이디는 찰리, 암호는 ASDFGH.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저장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할 때는, 이렇게 저장됐을 때 인증할 때는 사용자가 로그인 페이지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입력한 패스워드를 그대로 보내고 이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예를 들어 아이디를 앨리스로 넣고 암호를 QWERTY로 넣었다. 그럼 이것과 똑같은지 그냥 그대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으면 인증 성공, 아니면 인증 실패입니다. 예, 이러한 경우 단점은 명확하죠. 만약에 해커가 공격에 성공해서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다 얻어냈다면, 이 테이블의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다면, 이 3명의 사용자의 암호를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믿을 수가 없죠.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여기 있는 아이디랑 암호를 다 본 다음에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디랑 암호 같은 거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걸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 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면 이 아이디랑 암호를 알아내서 다른 사이트에 똑같이 로그인해 보는 거죠. 네이버에 가서 앨리스랑 QWERTY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으면 이 사이트의 관리자가 한 사이트의 관리자가 다른 사이트에도 멋대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다양한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나온 방식이 해시 함수를 사용한 패스워드 저장 방식입니다. 이 해시 함수라는 거는 어떤 입력값이 있으면 입력값을 고정된 길이의 무작위처럼 보이는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를 얘기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단방향성, 뭐 충돌 회피성, 뭐 민감도, 고정 길이 출력 등의 어떤 특정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SHA3, 뭐 SHA2, 블레이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를 저장하게 되면 사용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요. 회원 가입할 때 사용자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죠. 그럼 그 패스워드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패스워드를 해시 함수에다가 집어넣어요. 해시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앨리스의 암호가 QWERTY입니다. 그럼 QWERTY를 해시 함수에 집어넣게 되면 어떤 값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런 값이 나오는 거죠. 예, 해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 이 QWERTY를 서버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해시된 패스워드를 저장합니다. 예, 해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가 이제 로그인할 때, 이건 처음에 아이디를 만들 때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지정할 때 이렇게 집어넣었으니까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아까 봤던 아이디는 앨리스,
암호는 QWERTY를 넣어요. 그러면 아이디는 여기랑 똑같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호로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 있죠. QWERTY. 그거를 똑같이 해시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해시 함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입력을 하게 되면, 똑같은 입력을 넣으면 당연히 같은 출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맞는 패스워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 해시된 결과값이 이 값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일치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입력한 암호를 해시 함수에 적용하고요. 그 결과랑 여기 있는 값과 비교해서 같은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사용자가 올바른 암호를 입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시 값만 입력하니까 만약에 공격자 또는 예를 들어 이 사이트의 관리자라고 해보죠. 이 사이트의 관리자는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볼 수 있잖아요. 앨리스의 해시된 패스워드가 이거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해시된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원래의 암호를 바로 계산해내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해시 함수의 일방향성이라는 단방향성이라는 특성 때문이거든요. 단방향성은 해시 값을 가지고 원본 복원이 불가능해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해시 값을 가지고 원래 메시지를 바로 복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내가 예를 들어 이게 혹시 암호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추측하는 값 있죠. 추측값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어떤 암호화 값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이것과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딕셔너리 공격이라고 하는데 사전 공격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 있죠. 일반적인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에 이렇게 해시 함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여기 있는 값과 똑같은지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뭐 사전 공격 또는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격은 가능합니다. 해시 함수를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뭐 간단한 패스워드 같은 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간단한 패스워드 사용하면 해시 함수에 적용해서 똑같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 앨리스랑 찰리랑 암호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사용하는 암호가 우연치 않게 사람들이 정하는 암호는 어느 정도 뻔하기 때문에 가끔 똑같은 암호를 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암호를 지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시된 패스워드도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 입장에서는 앨리스랑 찰리가 예를 들어 암호를 똑같은 걸 사용한다면 그 암호가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둘이 똑같은 암호를 사용한다는 건 바로 알 수 있겠죠. 예, 이러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솔트 기법 또는 솔팅 기법이란 게 나왔죠. 이거는 뭐 해시 함수에 추가로 결합하는 랜덤 문자열이고요. 필요한 이유는 사용자들이 같은 패스워드를 쓰더라도 서로 다른 해시값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레인보우 테이블과 같은 사전 공격,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다 해시 함수를 적용해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용자가 아이디를 처음 만들 때 솔트라고 부르는 어떤 랜덤한 문자열을 랜덤하게 생성한 다음에 솔트 값이랑 패스워드랑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랑 합쳐서 해시드 패스워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사용자, 예를 들어 앨리스랑 찰리가 똑같은 암호를 사용하더라도 이 랜덤하게 생성되는 솔트 값은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가 똑같더라도 해시된 패스워드는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 솔팅 기법을 사용할 때의 인증 흐름, 회원가입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로그인할 때는 사용자가 아이디랑 암호를 입력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로 누군지를 찾고, 그럼 이 솔트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솔트 값이랑 사용자가 입력한 암호랑 합쳐서 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같은지 비교하는 거죠. 이게 솔팅 기법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솔팅 기법 말고 스트레칭 기법이라고 있는데요. 스트레칭 기법은 해시 함수를 한 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이 있으면 거기다가 해시 함수를 한 번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또 해시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하고요. 그 결과에 해시 함수를 또 한 번 더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를 그러니까 연산 시간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기법. 이게 스트레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필요하냐면 일반 해시 함수는 매우 빠르다. 그리고 해커는 이 속도를 이용해서 수억 개의 해시 값을 빠르게 계산하고요. 스트레칭은 해시 계산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만들어서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이터레이션이 10만 번이니까 이 해시 함수를 10만 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느리게 하는 기법이 스트레칭이라는 기법이죠.
예, 그래서 뭐 스트레칭 기법을 사용할 때의 인증 흐름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뭐 관련된 문제죠. 보기에서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적으시오. A 기업은 고객의 비밀번호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아까 일방향 암호화라는 게 해시 함수입니다.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기로 결정했다. 즉 해시 함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고 대신에 고객의 비밀번호만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저장, 관리하게 되면 레인보우 등과 같은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에 무엇을 추가해서 아까 얘기했던 솔트입니다. 솔트. 솔트 값을 추가해서 해시 함수를 적용하고 솔트 값은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할 때 용어가 솔트가 됩니다. 예, 뭐 해시 함수 보안 관련해서 그러니까 해시 함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솔트 값은 해시 함수에서 해시 값을 생성할 때 추가되는 임의의 비트열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통 솔팅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인증 기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뭐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있다. 그리고 매 세션마다 그때그때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사용하는 인증 기술을 얘기하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뭐 혹시 개인적 은행 같은 거 할 때 OTP 있죠? OTP 같은 거 버튼 같은 거 누르면 번호 같은 거 나오는 거 이러한 것을 보통 OTP 인증 또는 원타임 패스워드 인증이라고 부르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OTP와 관련된 설명이죠. OTP란 인증 시스템에서 사용자 인증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 세션마다 일회용 패스워드를 생성하여 입력하는 일회용 패스워드 생성기를 사용하는 인증 기술이다. 그리고 크게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이건 구현 방법입니다.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 접근 제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서브젝트라고 보통 부르죠. 어떤 서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 어떤 사용자가 예를 들어 어떤 파일에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파일을 읽거나 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읽을 수 있게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접근 제어입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란 시스템 자원, 일반적으로 특정 파일 같은 시스템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정의하고 제한하는 보안 메커니즘을 접근 제어라고 부르고요. 접근 제어 모델로서는 주요 모델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적 접근 제어, 그 다음에 강제적 접근 제어가 있죠. 그리고 또 요즘 뭐 역할 기반 RDAC라고 하는데 역할 기반 접근 제어도 있긴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두 개죠. 임의적 접근 제어와 강제적 접근 제어입니다. 임의적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파일의 소유자다. 어떤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이 내 거다. 그럼 이 파일을 누가 읽고 쓸 수 있을 것인지는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누가 읽을 수 있을지 쓸 수 있을지는 자원의 소유자,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임의적 접근 제어에서는 소유자가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을 마음대로 부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연하고 사용자 친화적이고 대표적으로 윈도우즈나 유닉스에서는 둘 다 임의적 접근 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강제적 접근 제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군사 기밀 같은 경우, 1급 기밀, 2급 기밀, 3급 기밀 이런 것들이 기밀 같은 게 딱 정해지게 되면은 내가 마음대로 3급 기밀 문서를 1급으로 바꾼다든지 1급을 3급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 정책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정책에 따라서 보안 등급과 라벨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역시, 이 서브젝트도 역시 1급, 2급, 3급이 있고요. 오브젝트도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규칙이 있는 거죠. 1급은 1급, 2급, 3급을 다 볼 수 있고, 2급은 뭐 2급, 3급만 볼 수 있고, 3급은 3급만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제로 하는 게 강제적 접근 제어입니다. 그래서 군사 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뭐 관련 문제입니다. 보기는 접근 통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접근 통제 정책이 어떤 종류에 대한 것인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는데 주체에게 보안 등급을 부여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1급, 2급, 3급. 주체라는 건 아까 사람, 주체,
접근하는 대상, 객체, 파일 같은 거, 객체에도 보안 레이블을 부여한 후 이것도 1급, 2급, 3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전에 정한 규칙에 따라 접근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다. 뭐 군사적 목적이다. 강력한 보안 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효율성은 저하된다. 예, 강제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강제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정보 보안 최신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여기 있는 거는 어떤 특정 공격 기법에 대한, 그러니까 해킹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격 기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공격 기법에 대한 건지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QR 코드, 다음 QR 코드를 통해서 악성 링크로 접속하게 하거나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공격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유도하는 공격은 피싱이에요. 피싱이 맞는데 피싱 중에서 여기서 보시면 QR 코드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QR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QR 코드를 사용한 피싱이라고 해서 보통 큐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큐싱 기법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큐싱의 개념이 있는데 큐싱은 QR코드랑 아까 얘기했던 피싱 이거의 합성어입니다. QR코드랑 피싱의 합성어로 QR코드를 통해 악성 링크로 접속하게 하거나 직접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공격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공격 기법을 적으시오라고 하는데 뭐 DNS 서버를 해킹하여 사용자를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공격. 이것은 보통 파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그림이 있죠. 예. 사용자가 뭐 해커가 악성 코드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피해자의 컴퓨터에 예, 피해자의 컴퓨터에 어떤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요. 보통 피해자의 컴퓨터에 뭐 DNS 서버를 해킹하든지 악성 코드를 설치하든지 해서 피해자가 웹브라우저에서 자신의 웹브라우저에서 주소창에 정상적인 사이트 주소를 적어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은행이고요. 아니면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를 예로 들어볼까요? 네이버를 넣게 되면 www.naver.com을 치게 되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진짜 네이버 사이트에 가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DNS 서버를 해킹해서 실제 네이버 사이트가 아니라 공격자가 만든 가짜 네이버 사이트로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설치된 악성 코드가 DNS 서버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패킷을 가로채서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짜 사이트의 화면이 진짜 사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이버를 하게 되면 네이버에 있는 거를 크롤링한 다음에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는 똑같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분명히 주소창에 네이버를 넣었고 그 다음에 화면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의심하지 않고 아이디랑 암호 있는 란에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랑 암호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격자는 이 네이버의 아이디와 암호를 가로챈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로챘다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 아이디와 암호를 가지고 진짜 네이버 사이트에 똑같이 접속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자기가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네이버 사이트에 잘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와 암호를 공격자가 가로채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공격이 파밍 공격이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진짜 흉내를 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기는 사이버 공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어떠한 공격의 사례인지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 워너크라이, 유명한 문제인데, 2017년에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최소 30만 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됐고, 감염된 시스템의 특징이 특정 확장자를 가지는 내부 파일들이 뭐 더블 링크라이로 변경됐고, 중요한 건 파일 내용이 암호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소유자들이 그 파일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염 시스템 화면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죠. 어느 뭐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돈을 보내면 뭐 암호화된 파일에 키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한다든지. 그 다음에 클롭이라는 것도 역시 똑같이 파일을 암호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겐드크랩도 역시 파일을 암호화합니다. 이렇게 파일을 암호화해서 협박하는 이러한 사이버 공격을 우리가 랜섬웨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류의 공격인지 랜섬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랜섬웨어의 개념. 랜섬웨어는 랜섬과 인지를 나타내는 랜섬과 소프트웨어의 합성어로 시스템을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이 보안적으로 왜 위험한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가상 머신의 이동성 때문에 보안 취약점을 야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가상 머신의 공격 경로는 분산되어 탐지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퍼바이저가 만약 감염되게 되면 모든 가상 머신이 위험에 노출된다. 맞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 보안은 물리적 접근에만 의존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죠. 이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과 관련해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으로 아까 얘기했던 하이퍼바이저 감염. 이게 아까 여기 세 번째 얘기죠. 하이퍼바이저가 감염되면. 그다음에 가상머신 공격. 그다음에 공격자 추적, 가상머신의 이동성. 가상머신의 이동성이 아까 이동성 얘기고 공격자 추적 관련해서 여기 공격자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것만 해당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의 특성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데이터가 집적되어 있다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 우려의 출발점이 된다. 다음 중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하이퍼바이저 감염, 가상머신의 이동성, 공격자 추적. 아까 나왔던 이것들이죠. 똑같은 얘기들이고요. 대신에 여기 VM 간 독립성 있죠? VM 간 독립성 같은 경우는 보안 위협이 아니라 이러한 보안 위협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보안 위협 대응 방안에 통수신 데이터 보호, 저장 시 암호화, 접근 및 인증, 그리고 VM 간 독립성 확보가 있죠. 즉, VM 간 독립성 확보가 되면 이 클라우드 보안 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은 보안 위협이고 3번은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iOS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그러니까 보통 애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많으니까 탈옥이라는 일종의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아까 얘기했던 정보 시스템 보안의 세 가지 원칙,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300자 이내로 설명하시오. 이 개념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기밀성이란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원본에 대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결성은 정보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생성, 변경, 삭제되지 않고 원본이 유지되는 것을 얘기하고, 가용성은 인가받은 사용자에 대해서 요구한 정보를 필요한 시점에 접근 및 사용을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이건 그냥 일반적인 CIA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폰을 탈옥하게 된다면 아까 봤던 이 세 가지 원칙 중에서 어떤 게 좋아지고 어떤 게 나빠지느냐를 설명하라는 문제인데요. 예, 탈옥을 통해서 아이폰 사용자는 제조업체가 여러 가지로 못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 제약을 벗어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용성은 증가한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무 프로그램이나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 이전에는 애플이 허락한 프로그램만 실행할 수 있었죠. 근데 검증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깔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외부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되므로 기밀성 및 무결성은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대강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보안입니다. 첫 번째 문제. 시큐어 코딩이란 무엇이며 시큐어 코딩의 중요성을 서술하시오 라고 그랬는데 시큐어 코딩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 요소를 포함한 코딩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뭐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시큐어 코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예, 그래 뭐 사이버 공격의 약 75%가 소프트웨어 자체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공격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 단계에서 수정하는 비용이 출시 이후 수정하는 비용보다 수십 배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시큐어 코딩은 뭐 예를 들어 서버 단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바 기반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자바 기반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김대리가 수행하는 프로젝트에서 개발 언어를 자바로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뭐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기는 외부의 입력을 통해서 디렉터리 경로 문자열을 생성하여 특정 처리라는 코드로 시큐어 코딩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보통 디렉터리 파일 이름에다가 보통 점점 슬래시를 넣어서 디렉토리 트래버저, 그러니까 경로 이동 공격이라는 게 가능해지는 문제죠. 그래서 뭐 안 되게 이거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경로 이동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점점 슬래시 중에서 여기서는 시큐어 코딩 조치 과정에서 상대 경로를 지정하는데 사용하지 않아야 할 문자 슬래시, 그러니까 어떤 파일 이름에 슬래시 같은 걸 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묻는 거고요. 여기 문제 보시면 보기 1은 외부로부터 파일명을 입력받고요. 그 앞에 상대 디렉터리 경로를 추가하여 해당 파일 객체를 생성하고 그 파일을 삭제하는 코드의 예이다. 예, 그랬는데 뭐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묻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함수가 있는데 여기 f라는 함수가 있죠. 그리고 인자로 request라는 객체를 받고 있고요. request라는 객체를 받는 f라는 함수인데, 여기 보시면 name이라는 변수 보시면은 request에서 get property file name, 즉 request라는 객체 안에 파일 name이라는 어떤 파일 name과 관련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일 name을 name이라는 변수, 문자열 변수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if문으로 널이 아니고 널 값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 name이라는 변수에 예를 들어 파일 이름이 x예요. x라는 파일 이름이면은 여기 보시면은 유저 밑에 로컬 밑에 템프 밑에 유저 로컬 템프 밑에 x라는 파일을 새롭게 생성하는 겁니다. 예,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예, 생성했다가 또 바로 지우는 프로그램인데, 어쨌든 유저 밑에 로컬 밑에 템프 밑에 이 파일 네임에 해당하는 어떤 파일을 생성했다가 지우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시큐어 코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 파일 네임이 그냥 X나 Y 같이 파일 이름이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점점 슬래시 X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여기서 유저 로컬 템프가 아니라 유저 로컬 밑에 있는 X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즉, 이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든 사람은 유저 로컬 템프 밑에 어떤 파일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점점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점점을 두 번 하면 로컬로 갈 수 있고, 점점 세 번 하면 유저 밑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맘만 먹으면 이 시스템 안에 어떠한 파일이건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 코드인데, 예.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1번에서 보기 1의 코드에서 보안에 취약한 라인 번호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일단 두 가지네요. 두 가지. 여기 보시면 6번 라인은 외부로부터 입력된 파일명, 네임이 검증 없이 삭제한 파일의 경로 설정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 뭐 의도하지 않았던 파일이 삭제되어 시스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7번 라인은 해당하려는 파일이 존재하는지, 즉, 널 체크를 하지 않아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파일을 무조건 삭제하죠. 근데 여기서 new 파일이라는 거는 파일을 생성하라는 명령인데, 이 파일을 생성하라는 명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7번 라인에서는 이게 무조건 성공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코드를 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쳐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로 네임에서 아까 얘기해서 점점이랑 X처럼 여기 앞에서 슬래시를 못 넣게 한다고 그랬죠. 슬래시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슬래시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name은 name.replace. replace는 문자열 대체하는 거죠. 내 이름 안에서 이 슬래시라는 문자열이 나오면 따옴표, 그 빈 공간으로 놔두라는 겁니다. 즉, 슬래시를 무조건 삭제하라는 거예요. name에 예를 들어 name에 슬래시 a, b, c, 뭐 슬래시 d. 이게 만약 name이라는 변수다. 그럼 name.replace를 거치게 되면 이게 a, b, c, d가 됩니다. 예, 슬래시라는 게 다 삭제되는 거죠.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봤던 디렉터리 경로를 이용한 공격 같은 거를 막기 위한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 8번 라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앞에 7번 명령이 실패했을 경우, 7번 명령이 실패했을 경우는 파일이라는 객체가 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라는 객체가 널이 됐을 경우에는 파일.delete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앞에 위에서 파일이 생성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파일이 생성됐을 때만 파일을 삭제하기 위해서 앞에 if문을 추가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렉터리 경로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런 걸 막기 위한 코드고, 그 다음에 뭐 긴PM은 웹 응용 프로그램의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밑에 소스 코드에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점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걸 위해서 뭐 시큐어 코딩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SQL 인젝션 공격을 위해서 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 방식을 사용하라 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SQL 쿼리에서 뭐 셀렉트 문에 테이블 네임을 넣고 where 한 다음에 name의 name. 이때 뭐 테이블 네임에서 테이블 네임과 네임에 SQL문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네임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이름에다가 뭐 작은 따옴표 or 예를 들어서 뭐 1은 1, 뭐 마이너스 이런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SQL 인젝션 공격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코드를 바꾸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코드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때는 이런 SQL문을 연결할 때 문자열을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보통 뭐 퍼센트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답부터 보죠. 답부터 보시면 여기 물음표네요. 예, 연결하는 부분, 즉 테이블 네임 부분에다가 물음표를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임 부분에다가 또 물음표를 넣습니다. 물음표를 넣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stmt.setString에 1번은 이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에다가 테이블 네임을 넣어라. 여기 있는 테이블 네임 같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음표에다가 예, 네임을 넣어라. 그럼 여기 네임이 들어가는 것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해줘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SQL 인젝션을 막을 수 있는 코딩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사용법을 알아야 돼서 사실은 제대로 하려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안전하지 않은 코드와 안전한 코드에 대한 설명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안전하지 않은 코드는 여기 보시면은 구분이라는 변수가 있죠. 구분이라는 변수가 더하기로 연결돼 있죠. 더하기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물음표로 바뀌어 있습니다. 물음표로 바뀌어 있고 psmt.setString 1,9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첫 번째 물음표에 구분이라는 변수를 넣어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의 공격을 이게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입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을 막기 위한 시큐어 코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예, 이걸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에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공격은 기본적으로 어, 사용자가 게시판 같은 데다가 글을 올릴 때 그럴 때 꺽쇠 스크립트 같은 걸 많이 넣거든요. 꺽쇠 스크립트 같은 걸 넣게 되기 때문에 이걸 넣기 위해서는 이 여는 꺽쇠, 닫는 꺽쇠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가 get 파라미터 네임 부분에 사용자가 네임을 입력하게 되면 이 네임 안에 이런 걸 못 집어넣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워주면 되죠. 여는 꺽쇠 스크립트, 닫는 꺽쇠 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삭제하면 됩니다. 삭제하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예, 문자 변환수. 그러니까 HTML에서는 꺽쇠 여는 스크립트나 앰퍼샌드 LT랑 똑같아요. 이거를 앰퍼샌드 LT 세미콜론 치게 되면 화면에 출력할 때는 여는 꺽쇠 스크립트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대신에 이걸로 바꾸게 되면
여기 앞부분에 이게 되면 화면에 출력될 때는 똑같은데 이게 코드로 실행이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코드 형태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리고 닫는 꺽쇠는 앰퍼샌드 GT 그리고 앰퍼샌드는 앰퍼샌드 AMP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되면 예, 이 꺽쇠 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게시판에 글을 적게 되면 이거를 실행 코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화면에 출력해주게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시큐어 코딩 방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코드, 안전한 코드 사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입니다. 시스템 보안과 관련해서는 뭐 스마트 의료 분야의 보안 위협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스마트 의료 분야의 보안 위협 중 디버그 포트를 이용해서 펌웨어를 획득한다. 아니면 뭐 부채널 공격 이런 공격들이 예로 나오는데 이러한 공격은 의료 분야 관련해서 특정 의료 기기에 대한 공격이에요. 의료 기기, 특정 하드웨어 디바이스 있죠. 하드웨어 디바이스인 기기를 공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방법과 부채널 공격이 있고요. 스마트 의료 기기 보안 위협, 게이트웨이 보안 위협, 네트워크, 뭐 정보 시스템 보안 위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스마트 의료 서비스에서의 보안 위협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의료 기기가 있죠. 의료 기기에 대한 공격 중에서 아까 봤던 부채널 공격 같은 게 있고요. 부채널 공격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기기들을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여기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이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있죠. 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이 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공격,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에 대한 공격,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공격. 다양한 공격이 가능하고, 기기에 대한 공격은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까 봤던 부채널 공격 외에 디버그 포트를 이용한 펌웨어 역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공격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정보 보안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 시간에 했던 그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죠. 보기는 OSI 7레이어 참조 모델 중 한 계층의 프로토콜과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계층에 대한 설명인지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프로토콜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더넷, 토큰링, 무선랜이 있다. 이거는 OSI 7레이어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 거죠. 물리층 말고,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류 없이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프레임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TCP/IP에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으로 분류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이면 아마 IP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면 TCP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응용 계층이면 HTTP가 나왔겠죠. 네,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공격과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공격 중 하나가 DDoS 공격입니다. DDoS 공격은 우리가 전에 아까 살펴봤던 정보 보안의 기본 목표가 CIA죠. CIA 중에서 A에 대한 공격,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 일반적으로 DOS라고 부릅니다. Denial of Service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시스템이 공격하면 DOS고요. 여러 시스템을 이용해서 동시에 공격을 하게 되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그래서 DDoS 공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 서버,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는 공격을 말합니다. 문제는 여러 대가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대책은 없고요. 문제는 공격자의 위치와 구체적인 발원지를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자신이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공격을 여러 명이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한테 누가 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일단 공격자, 실제 공격을 주도하는 해커의 컴퓨터입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면 실제 공격 대상을 네, 공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고요.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격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같은 경우는 공격자에게 직접 명령을 받는 시스템, 여러 대의 에이전트를 관리합니다. 즉, 여기 있는 것들이 마스터고, 얘네들이 에이전트입니다. 여기 실제 공격을 가하는 애들, 얘네들이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핸들러 같은 경우는 핸들러 프로그램, 마스터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즉, 아까 여기서 마스터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핸들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 공격 대상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시스템이다. 여기 있는 이 컴퓨터들이 다 에이전트 컴퓨터들입니다. 그리고 데몬 프로그램은 에이전트 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얘네들한테 다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거죠. 이런 거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공격자가 명령을 내리면 마스터를 거쳐서 마스터가 또 에이전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공격 대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공격을 받아서 얘네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중 하나를 찾아서 얘를 분석해 보겠죠. 얘를 분석해 봐도 공격자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또 마스터 컴퓨터를 찾는 것뿐이겠죠. 또 마스터 컴퓨터를 찾게 돼도 뭐 실제로 이게 두 단계가 될지 세 단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니까 실제 공격자를 찾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이건 관련 문제입니다. 뭐 DDoS 공격이란 무엇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서술하시오. 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DDoS 공격은 다수의 시스템이 동시에 특정 서버나 네트워크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 방식이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트래픽 필터링, 방어벽 설정, 안티 디도스 솔루션 등이 있다. 그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로서 다음 중 DDoS 공격의 목표로 가장 적합한 정보 보안의 3D 요소를 고르시오. 아까 정보 보안의 3D 요소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죠. CIA인데 DDoS 공격은 기본적으로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죠. 때문에 가용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관련 교재에도 DOS 공격은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다. 그리고 DOS 공격의 진화된 방식이 DDoS죠. 그렇기 때문에 DDoS도 역시 가용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인데, 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정보 보안의 3대 목표 중 하나를 적고 해당 목표의 중요성을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A사는 외부에서 DDoS 공격을 받아 수시간 동안 서버가 마비되었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보 보안의 3대 목표 중에 가용성에 대한 공격이죠. 그리고 가용성은 정보나 서비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접근 가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DDoS 공격과 같은 상황에서 서비스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아까랑 같은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것 중 하나가 그 보안 프로토콜 중에서 IPsek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안 프로토콜 중에서 유명한 게 IPsek이랑 뒤에 나오겠지만 SSL, TLS라는 게 있는데 IPse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SSL이나 TLS는 약간 OSI 7 레이어에서 약간 위쪽이고요. IPsec 같은 경우는 IP 계층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제공하는 보안 프로토콜을 IPsek이라고 부르고요. IPsek의 특징은 동작 모드가 두 가지예요. 전송 모드라는 게 있고요. 트랜스포트 모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터널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모드 같은 경우에는 IP 패킷 같은 경우에는 패킷은 기본적으로 패킷은 헤더랑 데이터 부분이 있잖아요. 데이터 페이로드가 있는데 데이터 페이로드라고 하자. 페이로드가 있는데 전송 모드 같은 경우는 IP 패킷에 페이로드 부분만 암호화 또는 인정합니다. 헤더랑 페이로드가 있으면 헤더는 그대로 놔두고요. 이 페이로드 부분만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암호화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보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숨기고자 하는 거는 데이터, 페이로드 부분이다. 그리고 선택적으로 TCP나 UDP의 헤더도 포함할 수 있고, 특징이 IP 헤더 있죠. IP 헤더 부분은 원래의 IP 헤더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적용 위치는 종단 간 통신이고요. 이게 전송 모드고, 터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IP 패킷이 있으면 여기서 똑같이 헤더랑 페이로드가 있죠. 헤더랑 페이로드가 있으면 IP 패킷 전체를 캡슐화해서 이거를 또 다른 어떤 데이터로 만들고요. 이 앞에다가 헤더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새롭게. 예. 그래서 IP 패킷 전체를 캡슐한 다음에 새로운 IP 헤더를 부착하여 전송합니다. 그리고 보안 대상은 전체 원래 IP 패킷이에요. 기존에 있던 H랑 P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전체를 보완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페이로드만 보완한다면 이제는 헤더랑 페이로드 전체를 암호화를 하고 대신에 또 다른 새로운 헤더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외부 IP 헤더를 추가하게 되고 적용 위치는 게이트웨이 간 통신, 클라이언트 게이트웨이 간 통신이 있다라는 것 정도죠. 그래서 관련 문제를 살펴보면 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IPsec 모드를 적고 이 모드의 장점을 서술하시오. 뭐 IP 패킷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헤더까지도 암호하여 데이터를 보호하는 모드. 이거는 터널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터널 모드에 대한 설명이고 뭐 터널 모드의 장점들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터널 모드 같은 경우 여기도 전송 모드와 터널 모드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래서 터널 모드 같은 경우는 전송 모드는 IP 헤더의 그 데이터 부분만 암호화를 하지만 보호하지만 터널 모드는 IP 데이터그램 전체를 보호합니다. 예, 뭐 그러한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안 프로토콜은 그 TCP/IP 레이어에 따라서 IP 단계에서는 IPsec을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HTTP 대신에 HTTP가 아닌 HTTPS를 많이 사용하죠. 주소 적을 때 HTTPS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HTTPS를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SSL TLS 이것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죠. SSL TLS. 그래서 문제를 볼까요? A 쇼핑몰은 액티브X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 환경과 크롬 등 여러 브라우저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액티브X 기반의 보안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보안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예, 보통 그냥 인터넷 표준 보안 프로토콜이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SSL TLS. 시큐어 소켓 레이어죠. 보통은 원래 제목 이름은 TLS가 맞는데요. 이전에 사용됐던 이름이 SSL이었는데 SSL이 워낙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그냥 SSL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HTTP가 아닌 HTTPS로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SSL에 대한 설명입니다. SSL은 1994년 넷스케이프사의 히크만에 의해 개발된 프로토콜로서 SSL을 사용하다가 버전 3.0 이후에 표준화돼서 이름이 TLS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식 이름은 TLS가 맞는데 그냥 보통 SSL TLS라고 많이 얘기하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리고 SSL 프로토콜은 TCP/IP에서 응용 계층과 전송 계층 사이에 위치해요. IPsec 같은 경우는 IP 계층에 위치했죠. 이거는 TCP보다 약간 더 위입니다. 그리고 뭐 신뢰할 수 있는 종단 대 종단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TCP를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그리고 SSL은 여러 가지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는 HTTP에서 많이 사용되죠. HTTP에서 SSL을 사용하면 HTTPS라고 합니다. 예, 그 얘기고요. 예, 다음으로 뭐 무선랜의 기술적 보안 취약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련해서 무선랜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있어요. 무선랜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지나다니는 그 전파들을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청도 되고 서비스 거부도 되고 뭐 불법 AP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파 관리 수준의 미흡이라는 것은 사실 뭐 보안 취약점은 될 수 있는데 기술적인 건 아니죠.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보안 취약점들의 여기 보시면 나오네요. 전파 관리 미흡 같은 경우는 기술적 보안 위협이 아니라 관리적 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안 위협을 살펴보면 무선랜에서의 기술적 보안 위협에는 전파를 수집한다. 불법 접속,
중간자 공격 등을 통한 사용자 주요 정보 유출과 전파 교란, 재밍, 대량의 패킷 전송을 이용한 서비스 거부 공격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웹과 같은 취약한 보안 설정을 해킹해서 불법 접속 및 내부 네트워크로 침투하는 등과 같은 다양한 공격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온 것들이죠. 도청, 도청 여러 가지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거부, 불법 AP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긴 한데 아까 앞에 살펴봤다시피 전파 관리 수집의 미흡은 보안 취약점에 해당하죠. 근데 관리적 보안 위협입니다. 관리적, 기술적이 아니라 관리적.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예, 정보 보안 이해와 활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듣느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